지난 영상 제목은 논문 작성법 사회과학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논문은 학문적 설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진리를 논리로 소통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 논리, 소통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르게 또 연결해 보면 진리는 연구 주제고요. 논리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논문 형식이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연구의 세 가지 축,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논문 형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냥 좀 귀찮고 번거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각 논문마다 뭐 학위 논문이든 저널이든 논문 형식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 이제 닥치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이든 석사과정이든 학생이다 그러면 학위 논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어떤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 주제를 요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학위 논문 작성할 때 연구 주제의 어떤 중요성과 뭐 독창성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여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당연히 연구 주제는 연구자로서 논문으로서 중요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구자로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연구 주제를 요구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이제 연구 주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출발하는 사람이니까 감안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네. 연구 주제는 뭐 적당하게, 그죠? 적당하게 이제 같이 있으면 웬만하면 오케이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위 논문이라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적당하게 적절하게 갖추면 되는 거고 결국 남은 거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죠? 연구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구 방법을 통한 논리를 잘 갖추면 학위 논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구 방법은 많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통계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적 연구 방법은 제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권유합니다. 왜 이 통계적 연구 방법을 적극 권유드리냐면요. 이 통계적 연구 방법은 특성이 요거예요. 네 가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논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죠? 일단 통계적 연구 방법은 논리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 자체가 논리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치가 값으로 나오죠. 보통 여러분들 표 이렇게 많이 보고 하실 텐데 아무튼 그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가지는 힘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규칙적이에요. 방법론 자체도 규칙적이고 그걸 논문에서 서술하는 어떤 형태도 규칙적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어찌 보면 기계적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요 어떤 가지는 속성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뭐 서술적인 관점이든 뭐 이렇게 방법이든 규칙적이고 기계적이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제일 뭐 중요한 거죠. 논문에서. 일단 작성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 받기에도 유리합니다. 뭐 규칙적이고 기계적이니까 작성이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보니까 심사 받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통계적 연구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 연구 방법, 통계 들어가니까 통계학, 그 다음에 뭐 통계학 하려면 또 수학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특히 사회과학 연구자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학습 배경이 뭐 수학과 통계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두렵죠. 통계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레 겁먹고 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논문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통계적 연구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통계학 전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동안. 근데 그러면 논문으로 통계적 연구 방법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1년 걸리는 거 아니냐? 2년 걸리는 거 아니냐? 공부가. 아니요. 한 달이면 될걸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지는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한 4~5개 영상 정도 보시면 논문은 쓰실 수 있어요. 통계적 연구 방법으로. 그걸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걸 겁니다. 자, 통계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통계학이죠. 통계학의 가장 그죠? 이론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 그 수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통계학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수리통계학. 얘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책 보면 그냥 다 미분하고 적분하고입니다. 수리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으로 도출된 통계학을 활용하는 응용통계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혹은 사회과학 학부 수준에서 통계학 과목이 열리면 응용통계학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찌 보면 학부 수준에서의 그거고 이제 대학원이 되면 목표는 연구가 되잖아요. 연구.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는 파트에서도 또 통계적 방법론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론적인 관점이죠. 이론적인 연구조사 방법론으로서의 통계학인 거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법
뭐 예를 들어서 SPSS라든지 그죠? 뭐 사스인가요? 사스 스타타 R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통계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위한 연구조사도 이제 논문을 위한 분야가 또 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수리 통계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걸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저도 사회과학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뭐 진짜 정확하다라고는 보장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 휴대전화기 사용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우리 휴대전화기 사용하려면 자, 휴대전화기 전자기기잖아요. 전자기기가 보세요. 자, 전자기학을 배우고 그게 수리통계학 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전자공학을 배우고 응용통계학 같은 거라고 저는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기니까 통신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기 샀을 때 엄청 두꺼운 설명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설명서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앱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앱들의 설명서를 다 봐야만 휴대전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전자기학 배우고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 연구방법론으로 논문을 쓴다라는 게 수리통계학, 응용통계학 이걸 해야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거 안 하고도 전화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안 하셔도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적 연구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서 우리 결국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일종의 약간 이 느낌이죠. 우리 전화기 사용한다 그러면 4개 가장 기본적인 거 전화 걸기, 문자하기, 메일하기, 사진 찍기 요 4가지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전화기 설명서의 일부분과 앱 설명서의 일부분만 학습하시면 가능한 거죠. 전자기학 안 해도 우리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요것만 해가지고. 그것처럼 통계적 연구 방법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법 조금, 그 다음에 논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통계 방법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인 분석, T검정, 아노바, 회귀 분석. 사실 T검정과 아노바는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따지면 약간 3개인 거죠, 3개. 물론 회귀 분석이 조금 더 고급 버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뭐 뭐죠?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표현한 요 4개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 사용 이 4개와 비교하자면 논문을 쓰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기본이라고 해서 뭐 약하다 이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요 4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으면 통계적 연구 방법론으로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라도 이제 통계적 연구 방법론으로 논문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끝나면 조금 더 고급 내용들도 좀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 학습을 좀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리보다는 이 각각의 통계적 방법론의 원리 얘기하려면 수리 통계학 가야 되는 거죠. 응용 통계학.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 원리 안 할 거예요. 딱 필요할 때만 하고 기교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교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요. 이거 없이도, 이쪽 지식 없이도. 소프트웨어 사용법, 클릭 몇 번이겠죠. 클릭 몇 번, 결국은. 설치해서 데이터 넣고 클릭 몇 번이라는 그 기교.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거겠죠. 그걸 그리고 논문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 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넣을 것이냐라는 그 기교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방법론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개, 100개?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4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4가지 그에서도 약간 변형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전부 안 할 거예요. 전부 안 하고,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핵심만 다룰 겁니다. 핵심만. 그 핵심을 기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정말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통계적 연구 방법론으로 논문을 쓸 준비, 그러니까 한 달만 논문을 쓴다가 아니고 준비는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화기 요거 전화하고 문자하고 메일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 우리 전자기업 전자공학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통계적 연구 방법도,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적 연구 방법도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수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교로 배우시면 논문 작성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셔서, 그러니까 학위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다면, 그러니까 통계적 방법론으로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싶다면 그때 이 부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면 되죠. 하시면 더,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응용통계학, 수리통계학 여전히 조금씩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졸업을 위해서 이걸 2년, 3년, 4년을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통계적 연구 방법론으로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입니다. 따라와 보시길 권합니다. 통계적 방법론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갖추시고 준비가 되고 하면 아까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네, 논문 작성 좀 더 편하고요. 심사받기도 유리하실 겁니다. 자, 통계적 연구 방법을 지금 아까 좋다, 그 다음에 별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절차, 통계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통계적 연구 방법의 시작은
가설입니다. 가설. 통계적 연구 방법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도출하셔야 되는데 이 가설은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 가설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논리죠. 결국 논리. 가설도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행 연구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도출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가설을 도출하셨으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적 방법론이라는 건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죠. 물론 뭐 GDP처럼 이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약간 설문조사 중심으로 갈 겁니다. 설문조사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야 되겠죠. 근데 설문조사했을 경우에는 자료 가공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 좀 해서 하면 마무리되는 수준이죠.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공했으면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즉 가설을 앞에서 했던 가설을 수립했던 가설을 검증하게 되겠죠. 요 검증하는 게 이제 통계적 연구 방법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검증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논문할 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서술까지가 되면 이제 통계적 연구 방법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논문에 이제 서술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서 이제 논문 작성이 완료되겠죠. 자, 이런 방법을 가는데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수집할 거냐, 어떤 형태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척도라고 얘기해요. 척도라고. 그러니까 자료의 척도인데 보통 4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료 척도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 보통 설문조사 할 경우는 명목, 뭐 등간 비율 뭐 들어가는데 우리 보통 설문조사 할 때 5점 척도 이렇게 하죠. 뭐 1점, 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3점, 4점, 5점 해가지고 매우 그렇다. 라는 어떤 그런 형태는 등간입니다. 등간 척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문할 때 뭐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뭐죠? 기입하게끔 묻는 거 있죠. 혹은 키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수치로 기입하게끔 하는 형태면 그 데이터는 비율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별 묻죠. 성별 혹은 뭐 거주 지역 묻는 것처럼 남녀, 서울, 경기, 대전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지역 되는 경우는 이제 명목이라고 부릅니다. 명목. 자, 그래서 각 척도는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이 직접 좀 찾아보셔서 이제 하면 되고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것보다는 요 파란색입니다. 명목 척도는, 그러니까 서열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분야마다, 학문 분야마다 서열은 범주형으로 넣기도 하고 연속형으로 허용하기도 하고 이건 좀 달라서 서열은 저는 좀 말씀을 좀 하지 않고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분야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께 물어보고 정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분야마다 조금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척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같은 거, 명목 척도를 이제 범주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범주형. 그 다음에
1점, 2점, 3점, 4점, 5점 묻는 거 있죠. 그거랑 등간이랑 실제로 이제 뭐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라고 묻는 실제로 쓰게 만드는 그 비율 척도. 이 둘은 연속형이라고 부릅니다. 연속형. 자, 네 가지지만 저는 아무튼 이 자료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요걸 강조할 거예요. 왜냐면 방법론 때문입니다. 방법론 때문입니다. 자,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재료가 나무냐 벽돌이냐 철근이냐, 그러니까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이 재료에 따라서 건축 공법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당연하겠죠. 재료가 다르면 공법이 다르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 자료죠. 이 자료의 형태, 척도, 즉 우리가 이 자료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을 어떤 척도로 측정했느냐, 즉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통계적 분석 방법이 달라져요. 적합한 방법론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의 척도, 즉 형태에 따라서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지금. 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척도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겁니다. 앞으로 이거 할 건데요. 자, 독립변수 원인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 독립변수, 원인인 독립변수가 범주형이다. 즉 명목척도라는 거죠. 범주형인데 그 중에서도 두 집단이다. 그러니까 성별 같은 거죠. 남녀 이러면 두 집단이잖아요.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 두 집단인 거예요. 독립변수가 두 집단이고, 종속변수는 연속형입니다. 연속형.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범주형인데 두 집단인 범주형이고 종속변수는 연속형이다. 그러면 T검정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범주형인데 이번에는 세 집단 이상이에요. 세 집단 이상. 예를 들어서 거주지 서울, 경기, 그죠? 강원, 충청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이, 그러니까 세 집단 이상이 되는 거죠. 두 집단을 초과한 거죠. 초과해서 세 집단 이상이 되는 경우, 연령대도 되겠죠.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세 집단 이상이 되는 경우 독립변수가 세 집단 이상이 되는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이면 아노바라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T검정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아노바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도 연속형인 것, 그거는 회귀 분석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방법론 몇 가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는 4개를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자료 형태에 따라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딱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화돼 있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정한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거, 그게 이제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학위 논문 쓰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형태라고 했는데, 연구의 어떤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연속형으로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니고 범주형이다. 범주형이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이러면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집단이 될 수도 있죠. 어느 집단에 소속되느냐라는 그런 범주형,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면 나중에 요 기본 끝나면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 초반에는 이렇게 집중해 볼게요. 요것보다는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거. 그다음에 앞에서 네 가지라 그랬는데 네 가지의 로지스틱이 없었고 요인 분석이 있었는데 왜 여기 요인 분석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요인 분석은 사전 작업입니다. 이 방법론의 적용 이전에 들어가는 사전 작업인데, 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항을, 여러분들 물어본 문항들이죠. 그 문항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리한다라는 거는 타당성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문항들을 분류해야 이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해주는 게 요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일단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요인 분석으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여기 맞게끔 T검정이든 아노바든 회귀 분석이든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요렇게.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추가 좀 해볼 텐데, 요인 분석 끝나고는 신뢰도 분석도 좀 추가되는 편입니다. 그거는 약간 미미해서 일단 표기는 안 했는데, 요인 분석 끝나고 신뢰도 분석도 겸해서 추가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요인 분석 중 하나라고 저는 넣을게요, 그냥. 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일단 초반에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고급이라고 부르죠. 고급 방법론에 이런 부분도 해보긴 진행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분석을 이제 다음부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통계적 방법론 할 때 필요한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통계적 연구는 사실 모든 사회과학의 거의 대부분의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학문의 목표라는 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적 연구도 연구잖아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원인, 결과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 결과. 이 어떤 원인이 그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이 독립변수인 거고요. 결과가 종속변수입니다. 자, 근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인과관계인데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게 뭐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인과관계라는 게 인과적인 거에 원인과 결과에 이제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계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렇게 표현해 볼게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독립변수고 어떤 요소가 종속변수다. 즉 A가 원인이고 B는 결과이다라는 그 부분이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다라는 게 원인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비 원인이고 매출액 결과다. 그러니까 광고 많이 하면 매출도 뭐 늘어날까? 요런 거가 인과관계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광고가 원인이고 당연히 그 광고 효과에 따른 매출이 결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인과예요. 인과. 근데 그거는 통계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데이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자의 논리입니다. 연구자가 정하는 거예요. 인과는 연구자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도출해야 된다는 거. 이 인과는 연구자가 정하는 건데, 선행 연구가 없으면 그냥 연구자의 그건 네 생각이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해야 그래, 그게 인과겠구나, 맞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연구자가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그래서 그게 진짜 광고가 증가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게 진짜 맞는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게 관계를 밝히는 거죠. 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 관계가 진짜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정말 있는 건지, 그게 이제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어찌 보면 말씀드렸듯이 기교인 거예요. 기교. 저 데이터를 통해서 기교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문적 용어는 검정입니다. 검정. 통계적 연구는 보통 다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흔히 쓰는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verify가 아니에요. 통계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정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제 학문적 영어도 테스트입니다. verify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적으로 관계를 밝혀본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데요. 인과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 그 가설을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통계적 방법론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거는 그 관계를 밝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밝혀지는 건데 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통계학의 뭐 핵심 내용이고, 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리 통계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거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요까지만, 요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라고만 아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하시다 보면 조금씩 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힌다라는 거는 저 테스트 검증해 본다는 거는 그 기준은 뭐냐? P-밸류입니다. P-밸류. 혹은 유의확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P-밸류. 그러니까 P-밸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논문 볼 때 통계적 연구했을 때 그러니까 표 많이 제시되잖아요. 결과들이 표 제시될 때 그 표 밑에 보면 항상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별표 하나 P 뭐 0.05보다 작다. 별표 2개 P 0.0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별표들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밸류라는 거는. 요 P가 P-밸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볼 때는 별표를 확인하는 거고요. 통계적 방법론으로서 논문을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거는 이 별표를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통계적 방법론으로 논문을 쓴다라는 거는 저 관계를 밝히고 검증한다, 가설을 검증한다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별표 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별표 치는 거다. 그게 P-밸류인데 하여튼 P-밸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냥 별표 치는 겁니다. 별표 치는 거. 자, 여기에 대한 통계적 철학은 되게 복잡하고 뭐 많은데 그거 안 할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통계 철학은 뭐 통계 철학인 걸로 하고 자 우리는 자 이 P-밸류는 뭘 얘기하느냐? 이 별표 P-밸류 이거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 가설 있죠. 가설 여러분들 주장이겠죠. 그 가설이 거짓일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설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 방법론으로 이제 검증해봤더니 데이터로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가설이 거짓일 확률입니다. 그게 P-밸류예요. 그게 자 별표를 치는데 값을 보세요. 별표 치는 값을 보세요. 5% 맞나요? 1% 0.1%가 되죠. 그것보다 작은 거니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 거짓일 확률이 매우 낮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의 그 가설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어마어마한 학문적 보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설이 거짓일 확률이 5%보다 더 작아야 거짓일 확률이 5%보다 더 작아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가설 주장을 나는 밝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주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5%가 아니고 10%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임의적이에요. 이 기준은 임의적인 거예요, 사실은. 꼭 5%여야 되느냐? 아니요. 뭐 분야마다 10%를 별표 하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고 해서 통계적 방법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수치로 나오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5% 미만일 때만 별표 하나다라는 그 절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나중에 통계적 방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지고 클릭할 때 옵션들이 많아요. 옵션들이 많은데 그 옵션들 중에 뭘 선택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고민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정해 드릴 거예요. 그냥 이거 하시라고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면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고민거리를 없애버릴 겁니다. 자, 그럴 때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면 사실 통계적 방법론이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되게 임의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고 임의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데이터로 조사하는 게 표본 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전체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조사하는 건데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태생적으로 통계적 방법로는 통계학은 그 결과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모두 조사한 게 아니고 부분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고 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뭐 5가지 옵션 중에 그냥 이거 하시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시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라고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통계적 방법론은 연구 방법의 하나죠. 즉 논문의 논리를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위 논문 하실 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성분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죠? 논리로 성분은. 근데 통계적 연구 방법이 꽤 괜찮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규칙적이고 기계적이어서 요것 때문에 심사받기 유리하죠. 그러니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논문 작성도 되게 약간 기계적이에요. 편리해요. 서술에서의 어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별거 아니라고. 논문을 위한 것이라면 별거 아니라고요. 왜죠? 왜 별거 아니라고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무서워했던 거는 얘네들 때문인데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비유했죠, 제가 전화기 사용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서 핵심 중심으로, 그리고 기교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 좀 따라오시면 통계적 연구 방법론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논문 쓸 준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